자, 이제 금융투자 진입 규제입니다. 여기 있네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한 6가지 금융투자업을 하기 위해서는 인가나 등록을 받아야 되는데, 이때 이제 금융위원회는 요거 3가지 이제 기준으로 인가나 등록을 한다는 이야기죠. 요거 좀 출제됩니다. 이제 엉뚱한 거 하나 만들어내겠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 회사가 투자 매매업을 한다. 그 다음에 정권만 하겠다. 그 다음에 모든 투자자, 전문 투자자, 일반 투자자 다 가리지 않고 모든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할 때는 자기 자본이 500억 필요하거든요. 자기 자본이 500억 필요하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회사가 투자 중개업을 하겠다. 그런데 정권 하겠다. 모든 투자자 대상으로 하겠다. 이렇게 될 때는 자기 자본이 30억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모두 다 하겠다 그러면은 530억이라는 자기 자본이 필요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업을 그럼 이게 경우의 수를 하면은 여기 6가지가 되죠. 여기 금융투자 상품이 정권, 장래 파생 상품, 장외 파생 상품 나오죠. 투자자, 뭐 일반 투자자, 전문 투자자 그렇게 곱하기를 하면은 36가지인가 나오고 거기다가 좀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그래서 다 합치면은 40 몇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게 다 다르다는 이야기죠. 요건이, 자기 자본 요건이. 그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저번 시간에도 미리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출제되고 있는, 여러분들 시험에도 틀림없이 출제될 거예요. 우리 시험뿐만 아닙니다. 다른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항상 출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꼭 알아놓으시라는 거죠. 인가 대상. 이제 이 투자 매매업이 가장 이제 요건이 까다롭겠죠. 왜냐하면 직접 거래를 하니까 바로 투자자하고 채권 채무 관계가 엮이지 않습니까? 나머지 3가지는 믿는 거죠. 믿고 맡기는 거니까 역시 이제 인가 대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등록 대상은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봤죠. 온라인 소액 투자 중개업 요거 꼭 아셔야 되고, 그다음에 자문업하고 일임업 다 당연히 외우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요게 재작년부터 요게 바뀌었죠. 일반 작년입니까? 재작년일 거예요. 일반 사무 집합투자업이 등록 대상입니다. 그래서 요거 4가지 출제하기도 참 좋아요. 다음 중 등록 대상 금융투자업이 아닌 것은, 다음 중 인가 대상 금융투자업이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꼭 알아놓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요것도 기출 문제이기도 하고, 요것도 문제 내기 좋습니다. 근데 뭐 한 번만 딱 해놓으면은 뭐 틀릴 만한 그런 부분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비 인가가 나오는데, 이게 좀 계륵이에요. 이게 어렵게 출제하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일단은 이거부터 아셔야 됩니다. 예비인가라는 게 있는데 이거 반드시 거쳐야 되느냐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예비인가를 신청하고 난 뒤에 인가 신청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신청 안 해도 돼요. 그냥 바로 인가 신청해도 된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니까 예비인가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필수 코스는 아니다. 그거 이제 하나 출제할 수 있겠죠. 그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숫자 외우는 겁니다. 예비인가는 2개월이에요. 2개월. 요거는 2개월. 그 다음에 예비인가를 거치고 오면은 요거는 짧아도 되겠죠. 1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예비인가를 거치지 않았다. 그냥 바로 본인가 신청했다. 요거는 제일 길어야 되겠죠. 3개월입니다. 요런 식으로 숫자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예비인가는 이게 이제 금융위 규정에 있는 건데, 요거 자체를 한 문제로 낸다기보다는 인가하고 같이 엮어가지고 출제할 때 충분히 출제가 가능하거든요. 그럼 포인트는 2가지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필수 코스 아니라는 점, 그 다음에 숫자 외우는 거, 여기 이제 2가지가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옛날에, 요즘은 이제 이런 문제 잘 안 보이는데, 우리 시험에는 이렇게까지 출제 안 할 거예요. 이제 신청 사실이 어느 회사에서 예비인가 신청이 들어왔다. 뭐 의견 주실 분들은 주시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은 또 의견을 어떤 회사에서 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필요하다면 공청회 열고요. 또 이런 게 이제 다 없다면은 본격적으로 이제 심사 들어가가지고 필요하다면 실지조사도 하고 평가위원회 꾸리고 막 이런다는 거죠. 그런데 포인트는 뭔가 하니까 옛날에 이렇게 출제한 적이 있어요. 우리 시험 아니고 파생상품 자문인력이었던 것 같은데, 예비 인가 심사 단계에서 필요하다면 공청회 열 수 있다. 굉장히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틀렸다는 이야기죠.
요거라는 거죠. 번지수가. 그래서 이제 의외로 만약에 저렇게 문제를 출제해버리면은, 저거는 정말 틀리라고 내는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 이때까지 특히 최근 2년 동안 기출문제를 보니까 우리 시험에서는 그런 문제는 없더라는 거죠. 굉장히 문제 자체가 평범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골격이 있죠. 그런 거니까 우리는 이런 거는 그냥 신경 쓰지 말자. 뭐 저는 그렇게 권유하고 싶습니다. 어찌됐든 기출문제가 다른 데서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그런 문제도 출제가 가능하다, 뭐 이런 거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게 인가 요건인데, 이게 까다로워요. 당연히 이거 전체를 뭐 한 문제로 이게 인가 요건이 다음까지 있거든요. 여기 지금 요건이 4가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또 4가지 있죠. 다 합하면 8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일일이 외우기도 그렇고, 감을 좀 잡으셔야 되는데, 이제 지문 중에 하나 이렇게 나오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저번 시간부터 강조드린 거, 개인은 뭐 인가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없단 말이죠. 왜냐? 주식회사이거나 아니면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은 인가받을 수 없죠. 또 외국업자도 인가받을 수 있죠. 당연히 지점이나 영업소가 있다면 뭐 이런 이야기고. 근데 이제 저번 시간에도 우리 기본서 내용이 많이 줄어들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 이런 거예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있죠. 이런 거를 옛날에는 물어봤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최신관서, 새마을금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 책에 그런 것들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안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 되고. 근데 요거는 이제 아시라는 거죠. 개인은 인가받을 수 없다. 자기 자본이 좀 필요하겠죠. 자산 아닙니다. 자본인데 최하가 5억 원이에요. 5억 원하고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금액 중 큰 금액 이상이니까 최하 5억 원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요게 정말 또 중요해요. 아까 제가 요거 지어버렸는데 정권에 대한 투자 매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500억이 필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럼 500억이 있어가지고 통과가 됐어요. 인가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사업을 할 때, 유지할 때는 이게 완화가 돼요. 70%만, 요거 숫자 외우셔야 돼요. 70%만 유지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350억만 유지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아까 투자 매매업 같은 경우에, 정권에 대한 투자 매매업 같은. 그래서, 요거는 완화가 된다더라. 자기 자본 요건은 완화가 된다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집합투자증권의 이게 뭡니까? 판매업자죠. 이때는 투자 권유 자문 인력이 5명. 요거 잘 안 나와요. 참고적으로 알아놓으시고 요거는 아셔야 되죠. 요거는 임원 결격 사유. 우리나라는 이거 별도로 외운다기보다는 가령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변호사가 형사법정에서 유죄 판결 받았다. 그러면은 형 집행 종료 후 5년이 지나야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지간한 거는 다 5년을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이거 외워집니다. 요거는 출제 좀 하거든요. 형 집행 종료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제 유죄 판결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제한 능력자는 당연히 될 수 없죠. 미성년자,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뭐 이런 사람 이야기하고, 뭐 이거는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았다면 너무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전산 설비 당연히 뭐 좀 갖추어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등록 요건이 아니에요. 등록은 시험에 낼 게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만약에 낸다면은 요거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객관적인 요건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타당하다, 건전하다,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요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요건을 객관화 시키려고 하죠. 근데 이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주관적 요건을 넣었다는 겁니다. 근데 등록 요건에서는, 빼버렸어요. 그래서 등록 요건은 전부 객관적인 요건으로 이루어져 있다. 뭐 그런 거고, 혹시 다음 중 등록 요건이 아닌 것은 이러면 정답은 사업계획서 요건이다. 이렇게 감을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대주주는 특수관계 인도 심사를 합니다. 배우자 같은 사람요. 뭐 출자 능력 또는 사회적 신용도 뭐 등등 다양하게 심사하죠. 이 사람이 뭐 전과가 있는지 뭐 이런 거, 아니면 돈은 뭐 빌려온 돈인지 뭐 이런 거 등등. 근데 요것도 사실은 완화가 돼요. 통과가 되면은 이제는 이런 출자 능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요건은 이제 배제되는. 그러면은 이 유지 의무에서 완화되는 게 2가지가 있죠. 아까 보신 자기자본 요건 완화된다 그랬고요. 지금 있는 대주주 요건이 완화되거든요. 근데 요거는 별로 출제가 안 돼요. 참고적으로 그냥 보시고. 그 다음 뭐 이거는 뭐 하나만 한 이야기죠. 또 이거는 우리가 직무윤리에서 강조하는 거죠. 이해상충 방지 체계를 갖추어야만
뭡니까? 인가나 등록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직무윤리에서 저 이해상충 방지 체계가 나옵니다. 그때 보시면 되고. 자, 완화되는 거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자기자본하고 대주주인데, 시험에 낸다면 주로 자기자본을 낼 거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 이제 투자 자문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 인력이 한 사람은 있어야 되고요. 투자 일임업을 하기 위해서는 2명 이상 있어야 되고, 그럼 양자를 다 하기 위해서는 3명 이상의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근데 출제 거의 안 해요. 그냥 이거는 그냥 우리 책에 있으니까 하긴 하는데, 왜냐하면 등록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면은 너무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요거 등록 요건, 그 다음에 요거 등록 요건, 요거 정도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했죠. 요거는 심사 3개월 이내, 그러나 예비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 하면 된다. 요거는 아까 우리가 한 겁니다. 그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 요거는 이제 자산 건전성은 자본시장법에 있는 건 아니고 금융위 규정에 있는 건데 세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이게 자산 건전성이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순자본 비율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경영 실태 평가 결과예요. 요거 합쳐가지고 이제 적기 시정 조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여기서 반드시 출제를 했죠. 순자본 비율. 이게 이제 워낙 중요하니까. 그래서 요거 순자본 비율, 그 다음에 적기 시정 조치. 요게 이제 시험에 포인트가 있었고, 반드시 출제가 됐는데, 최근에는 자산 건전성도 굉장히 출제를 자주 해요. 우리 금융투자분석사는 작년도 치른 시험에는요, 자산 건전성하고 순자본 비율 따로 한 문제 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 문제나 출제가 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최근의 문제도 보면은 자산 건전성은 작년에도 출제가 되었고 재작년도에도 출제가 됐고, 순자본 비율은 작년도에만 출제가 됐고,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은 무조건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옛날보다는 이 자산 건전성 부분이 굉장히 중요도가 올라갔습니다. 포인트는 이거죠. 여기서 말하는 자산은 주로 이제 채권 생각하시면 되죠. 이 채권이 우량 채권인지 불량 채권인지, 이 나중에 만기에 돈을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미리 가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자산이 건전한지 한번 분류해 보아라, 뭐 이런 이야기죠. 자, 포인트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매 분기마다 자산 및 부채에 대한 건전성, 일단 5단계라는 거 아셔야 돼요. 5단계. 요거를 무슨 3단계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초창기에는 요렇게 간단하게 출제했거든요. 그럼 요게 이제 주로 정답으로 출제가 됐는데, 이제는 그렇게는 출제 잘 안 합니다. 이제 내용을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면은 제일 좋은 게 이제 정상이고요. 제일 안 좋은 게 돈 떼이는 거죠. 추정 손실이 제일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요 중간에 있는 게 고정이에요. 중간에 있는 게. 그 다음에 요 제일 좋은 거하고 중간에 있는 거, 요 사이에 있는 게 요주이고요. 그 다음에 돈 떼이는 거하고 고정 사이에 있는 게 회수 의문입니다. 요런 식으로 5단계로 분류한다. 요거를 일단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요 고정을 외우셔야 되죠. 그럼 고정 이하라는 말은 여기, 그 다음에 회수 의문, 추정 손실, 이거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요렇게 분류가 되면은 돈을 얼마 회수할 수 있을지 미리 좀 가늠을 해 놓아야 된다는 거죠. 100% 회수하기가 곤란하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을지 그거를 가늠을 해야지 회사 경영하는 데 이제 도움이 되겠죠. 뭐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아예 요거는 뭡니까? 불량자산이죠. 회수 의문하고 추정 손실로 분류된다. 부실채권,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는 이거 조계 장부상으로 없애라는 이야기죠. 이게 아무것도 뭐 역할도 못 하는데 장부상으로는 자산 쪽에 잡혀 있으니까 괜히 이 뭡니까? 문제만 키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장부에서 빨리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게 뭐냐? 회수 의문하고 추정 손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요거 두 가지를 이제 시험에 아주 자주 내요. 그러니까 요 고정 자리에 엉뚱한 거 넣는다든지, 또 요 자리에 엉뚱한 거 넣는다든지, 이렇게 출제를 하니까 저거는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최근에 각종 시험에서, 우리 시험도 마찬가지고 아주 뭐
집중적으로 출제가 되는 부분이고, 또 사회적으로도 우리가 최근에 무슨 대구의 새마을금고 그 다음 요즘 건설회사 새마을금고라든지 금융기관에서 돈 빌려주고 많이 묶여있다, 이런 거 우리가 많이 뉴스로 접하지 않습니까? 시기적으로도 좀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직까지는 충당금이 출제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포인트는 요거는 아십시오. 정상으로 분류되면은 대손 충당금을 적립할 필요 없다 그러면 틀립니다. 만약을 위해서 0.5%는 충립해야 되는데, 근데 콜론 같은 단기 대출은 이거는 100% 안전하니까 요거는 안 해도 돼요. 요거는 이제 예외적인 거죠. 어디까지나 원칙적으로는 대손 충당금 정상이라 하더라도 적립해야 된다. 나머지 있죠. 2%, 20%, 75%, 100%. 이거는 아직까지는 요 숫자를 바꿔서 출제하는 문제는 못 봤습니다. 최근 2년 동안 각종 시험에서. 그래서 언젠가는 이제 또 이게 문제 스타일이 바뀌면은 출제하겠죠. 그래서 외우실 분들은 외우시고요. 아이고 나는 아직까지는 외우지 않을란다 그러신 분들은 넘어가셔도 되고, 그거는 여러분들 역시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지문 중에 나와요. 곁다리로. 근데 이거는 우리가 내용을 모르더라도 그냥 그렇겠거니 하고 그냥 넘어가시면 됩니다. 금융투자업자는 자산 건전성 분류 결과 및 대손 충당금 적립 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된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렇겠지 이렇게 그냥 넘어가시면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순자본 비율로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공식부터 한번 보죠. 이 순자본 비율이요. 여기 요거죠. 분모에는 필요 유지 자기 자본이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저번 시간입니까? 아까 정권에 대해서 투자 매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500억 필요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정권에 대해서 투자 중개업 하려면 30억 필요하다 그랬죠. 그럼 이거 합하면은 530억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필요 유지 자기 자본이에요. 요게 있죠. 필요 유지 자기 자본.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개념을 물어요. 필요 유지 자기 자본이란 해가지고 금융투자업자가 영위하는 인가 또는 등록 업무 단위별로 요구되는 자기 자본을 합계한 금액이다. 요게 분모에 있고요. 그럼 분자에는 뭐가 있느냐? 영업용 순자본이 총 위험액보다 커야 된다는 이야기죠. 과거에는 요 분모에 이게 없고요. 분자에 있는 요것만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는 거니까 요거를 우리가 영업용 순자본 비율이라고 그랬죠. 영업용 순자본 비율. 근데 이제는 이게 한 7, 8년 전에 바뀌었죠. 이제는 영업용 순자본 비율을 쓰지 않고 그냥 이제 순자본 비율을 쓴단 말이죠. 그거는 분모에 필요 유지 자기 자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는 이렇게 출제를 해요. 분모의 총 위험액이 오고 분자의 영업용 순자본 이거죠, 이거. 총 위험액 대비 총 위험액. 지금 이게 영업용 순자본이 이거보다 커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총 위험액은 총 리스크고요. 요 영업용 순자본은 이게 현금화 가능성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사시에 이 회사가 현금화 가능 능력이 각종 리스크를 합친 것보다 커야만 이 회사는 투자자가 보호되고 회사도 파산에 대비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를 우리가 수식화하면은 총 위험액이 분모에 오고 분자의 영업용 순자본이 오는 게 이게 100%보다 커야 된다는 거거든요. 요거를 우리가 영업용 순자본 비율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그게 요런 개념을 쓰지 않고 이제는 분모에 필요 유지 자기 자본을 해가지고 그냥 순자본 비율이라고 한다. 그럼 시험에는 요거를 순자본 비율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틀렸다는 거죠. 그래서 순자본 비율 내는 공식 요것도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필요 유지 자기 자본의 개념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총 위험액의 종류가 3가지가 있죠. 요것도 단골 문제입니다. 시장, 신용, 운용. 시장 위험액은 뻔하죠. 주가 폭락, 금리, 환율, 이런 거, 일반 상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총 위험액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음 중 총 위험액의 종류가 아닌 것은 금년 2월 달에 치른 투자자산 운용사에서도 역시 출제가 되었습니다. 박스형 문제로 출제가 되었는데 기업번 시장위험액, 니은번 신용위험액, 디귿번 운용위험액 해가지고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번 전부 다 해당된다. 그게 정답이었죠.
신용위험액은 요거는 이제 채무불이행의 위험이에요. 거래관계에 있는 당사자의 채무불이행 위험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사용자 책임이라고 하시면 되죠. 임직원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 회사가 사용자 책임지는 거, 요런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총위험액이라고 그런다. 그럼 이제 빠진 거는 이거죠. 영업용 순자본만 남았지 않습니까? 요거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제 그걸 한번 봅시다. 그거 하기 전에 아까로 돌아가가지고 순자본 비율의 산정 원칙. 여기 이제 처음이죠. 자, 금융투자업자의 파산을 사전에 예방하고 파산 시에는 고객 등에게 안전한 변제가 되도록 투자자가 보호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위험 손실을 감안한 현금화 가능 자산이 상환 의무 있는 부채, 이게 아까 총위험액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요거보다 항상 커야 된다. 요거 이야기하는 거죠, 요거. 여기 이제 옛날에 요거를 우리가 영업용 순자본 비율이라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은 이 순자본 비율이 얼마가 돼야 되느냐? 최소한 100%는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100%가 안 되면은 지체 없이 금감원장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요거는 시험에는 나오는데 별도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게 나옵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요 부분이죠. 100%가 안 되면은 이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금융위원회는 경영을 좀 잘하라고 권고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100%부터 출발을 하니까 어차피 100%는 외우셔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돌아가셔가지고 처음으로. 자, 100% 보고 의무다. 그 다음에 일별입니다. 매일매일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요것도 간혹 출제가 돼요. 그래서 요런 것들. 여하튼 이 부분은 굉장히 정밀하게 보셔야 됩니다. 아주 뭐 무조건 출제가 된다고 아셔야 되니까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산정 원칙이 있는데 그러면은 자, 다음으로 먼저 넘어가가지고, 이 영업용 우리가 순자본이라는 것은 자산에서 부채를 마이너스 한단 말이죠. 근데 이 자산 중에서는 우리가 유사시에 현금화 가능성을 지금 중요시 하는데, 부동산과 같은 거는 현금화 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차감 항목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옛날 책에는 한 15가지 정도가 소개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책에는 일체 소개가 안 돼 있거든요. 그냥 여러분들은 차감 항목의 개념을 그냥 아시면 돼요. 시험에는 이게 나오니까. 그래서 자산 중에서 즉시 현금화하기 곤란한 자산을 우리는 차감 항목이라 그런다. 근데 또 가산 항목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냐? 둘 중 하나입니다. 부채로 잡혀 있는데 실질적인 채무 이행이 없다. 이게 바로 대표적인 게 후순위 차입금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그 후순위 사채 그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옛날 책에는 이게 가산 항목이 되기 위해서는 또 5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되거든요. 뭐 현금이 유입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산되기 위해서는 뭐가 뭐 어쩌고 저쩌고가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우리 책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우리가 공부할 필요는 없죠. 그리고 이거 외우지 않아도 돼요. 가산 항목의 예 같은 거는 우리 책에 안 나와요. 기퉁에 아주 작게 이게 있거든요. 무시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예요? 실질적으로는 자본의 보완 기능. 이게 바로 아까 우리가 그 자산 건전성에서 말한 대손 충당금이죠. 부채로 잡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자본의 보완적 기능을 한다. 요런 거를 우리가 가산 항목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차감 항목의 개념, 가산 항목의 개념, 이런 것들 정확하게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아까 필요 유지 자기 자본 비율. 그 필요 유지 자기 자본 개념, 그 다음에 순자본 비율 내는 공식, 뭐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시험 문제감이 된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자산이 있는데 이 자산이 우리가 아까 리스크가 지금 총 위험액이 이게 3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리스크를 모두 다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가 보시죠. 자, 지금 금융투자업자의 자산, 부채 이런 거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요, 그냥 장부가 보고 그냥 계산하면 된다는 겁니다. 뭐 시가 이런 거 알기 골치 아프잖아요. 장부가.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자산이 시장 위험도 가지고 있고 신용 위험도 가지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이거 위험액을 어떤 식으로 계산해야 되느냐? 요거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모두 산정해야 돼요. 합해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함정 지문으로 이럴 경우에는 한 가지만 계산하면 된다는 둥, 아니면 평균치를 계산하면 된다는 둥, 뭐 이렇게 출제하거든요. 그러면 틀렸다. 그렇게 감을 잡으시면 돼요. 차감 항목은 위험액을 산정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아까 뭐라 그랬어요?
마이너스 항목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마이너스 항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위험액을 산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산 부채 중에 장부상으로 잡히지 않는 것을 부외라 그러죠. 이것도 자산과 부채면 틀림없죠. 그럼 이것도 위험액을 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얼추 외워지죠. 요것도 무조건 외우세요. 이 산정원칙 4가지인데 요거 자체를 한 문제로 출제한다기보다는 지문 중에 다른 거하고 같이 곁다리로 해서 출제하니까 요것도 다 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외울 게 상당히 많죠. 자, 이건 아까 다 한 겁니다. 다 넘어가고요. 자, 요것도 아까 다 했죠. 자, 이제는 일단 순자본 비율은 잊으시고 이제 요 경영 실태 평가로 넘어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 회사가 경영을 지금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이제 그거를 평가하는 거죠. 제일 좋은 게 뭐예요? 1등급 받는 거죠. 5등급까지 이제 매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걸 했을 때 자, 금융 투자업자의 경영 재무 건전성을 평가한다. 요거는 아직까지는 출제를 안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언젠가는 출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 공통 부분이 이게 3가지거든요. 요 회사가 수익을 많이 올리고 있느냐, 자본이 적정하냐, 내부 통제를 잘하고 있느냐. 요거는 경영 실태 평가할 때 공통으로 평가해야 되는 항목이라는 겁니다. 그럼 시험에는 사지선다형으로 내기 참 좋잖아요. 다음 중 경영 실태를 평가할 때 공통 부분이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는 이런 문제는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이 분야에서 출제할 게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이런 거는 출제 안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전업, 자문업하고 일임업은 굉장히 자본시장법에서 제외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등록 대상이죠. 간단하죠. 그리고 이제 자문업하고 일임업은 간단하게 이제 뭡니까? 투자 매매업이라든지 중개업, 뭐 집합투잡하고 차원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등록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경우에 제외를 시켜주고 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이게 또 시험의 보고죠. 이거는 이 표는 달달달달 외우셔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제일 쉬운 문제 스타일은 이제 순자본 비율이 100% 안 된다, 50%안 된다, 그 다음에 0%가 안 된다. 이거 기본으로 외우셔야 되고요. 이럴 때, 금융위원회는 권고할 수 있고, 요거는 이제 요구할 수 있고, 요거는 이제 명령할 수 있다는 거죠. 단계가 높아지. 근데 이제, 하나 더 만들어냅니다. 다음 중, 적기 시정 조치의 종류가 아닌 것은 1번 경영개선 권고, 2번 경영개선 요구, 3번 경영개선 명령, 4번 이제 엉뚱한 거 하나 만들어내겠죠. 그런 문제가 제일 쉬운 문제 스타일이에요. 그런 것도 이제 출제가 가능하고요. 이제는 이 내용을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이제 외우셔야 되고. 자, 조금 전에 이거 경영 실태 평가를 했는데 종합평가가 4등급 이하다. 4등급 아니면 5등급 받았다는 거죠.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역시 요구의 대상이 돼요. 근데 요게 이 회사는 종합평가는 3등급 이상을 받았으면 잘 받은 거죠. 근데 문제는 자본이 이 회사는 굉장히 취약하더라 이야기죠. 이야기는. 자본이 굉장히 취약하더라. 그게 4등급 이하를 받았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도 권고의 대상이 됩니다.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은 아예 부실금융기관의 요건을 충족했다는 거죠. 그 요건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죠. 하여튼 뭔가 부실금융기관이다. 이럴 경우에는 명령의 대상이다. 그러면은 무조건 요거 2가지는 외우셔야 돼요. 요거 2가지. 요거 말고도 우리 책에 많습니다. 명령의 대상이 되는 게 많은데 우리가 일일이 외울 수가 없으니까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무조건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전부 또는 일부보다는 얕은 영업의 양도입니다. 요 2가지는 명령의 적기 시정 조치다. 요걸 외우셔야 되죠. 그럼 이제 시험 문제는 요거 요렇게 비교하든지 요거 요렇게 비교하든지 이제 요런 식으로 좀 출제하는 편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걸 다 외우기가 힘들잖아요. 물론 외우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워낙 중요하니까. 요런 식으로 비교하는 문제는 잘 못 봤어요. 요렇게 하든지 요렇게 하든지 이런 식이니까 하여튼 요거 2가지는 무조건 외워야만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이제 그거를 일단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은 점포 관리 좀 효율적으로 하라. 아직 요런 정도죠. 근데 이쪽은 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점포는 폐쇄하든지 통폐합하라. 뭐 이런 식으로 한 단계 올라가는 거죠. 뭐 이런 거고. 그 다음 이쪽은 부실자산 처분해라.
뭐 인력 운용 개선해라, 신규 업무 하지 마라, 자본금 정액이나 감액해라, 뭐 이런 식이고, 이쪽은 한 단계 올라가는 거, 조직 축소시켜라, 자회사 정리해라. 요거는 정지입니다. 요거는 양도고요. 그 다음에 임원진 교체하라, 뭐 이런 식으로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런 상태가 되면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그 금융감독원에게 일단 뭐 보냅니다. 금융위원회한테 직접 하는 게 아니죠. 금융감독원에게 뭐 개선책을 마련해가지고 올려보내면은 금감원은 또 그거를 금융위원회에 또 올리겠죠. 그럼 금융위원회에서 오케이 그렇게 사인이 나면은 이제 권고의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약속을 지켜야 되고요. 요거는 1년 이내에 약속을 지켜야 되고요. 요거는 이제 아예 금융위원회가 기간을 정해줍니다. 그 기간 내에 이제 뭔가 개선책을 이행해야 된단 말이죠. 요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네, 요 전 단계에서 출제할 수도 있고, 요 전 단계, 여기까지, 요건이잖아요. 여기까지는. 여기서 출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후반전, 요 표에서 출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 두 문제까지도 출제가 가능한데, 최근에는 여기서 두 문제는 출제 안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 건전성 분류 있죠. 그거 한 문제, 그 다음에 이쪽에서 한 문제, 요런 식으로 두 문제를 내는, 요런 식으로 작년, 재작년도에는 문제가 그렇게 출제가 되었더라.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하튼, 요 부분은 이게 자본시장법의 내용은 아니고, 금융위원회 규정의 내용인데, 앞부분에서는 제일 중요하다. 앞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게 금융투자 상품 중요하다 그랬죠. 그 다음이 이겁니다. 요거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감을 잡으시면 되겠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는, 좀, 아직까지 이렇게 출제한 거는 못 봤어요. 근데 우리 책에 이게 있거든요. 레버리지 비율인데, 요게 이제 2년 연속 적자이면서 900% 초과한다든지 아니면은 2년 연속 적자 요건은 없고 그냥 1100%거든요. 요럴 게는 또 권고의 대상이에요. 참고 알아 놓으십시오. 근데 요거는 외워집니다. 요거 911 테러 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되죠. 911 테러 생각하시면 외워지거든요. 요쪽은 이제 요게 1100%, 요게 1300%인데, 요럴 경우에는 이제 요거의 대상인데, 요거는 그냥 참고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기본서에 이게 있는데, 제가 그냥 또 넘어가면은 또 좀 그러니까, 저도 적어는 보았는데, 각종 시험에서 레버리지 비율까지 출제한 거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언젠가는 또 출제자가 기존의 것들만 답습할 수는 없으니까, 뭐 새로운 문제를 내고 싶다. 그러면 또 낼 수는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참고적으로 아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긴급조치는,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출제해요. 근데 이거 너무 쉽습니다.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죠.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다. 휴업 또는 영업의 중지 등으로 돌발 사태. 그 다음에 부도가 나가지고 은행하고 거래가 정지되었다. 또는 투자자 예탁금이 지급이 불능되었다. 요럴 경우에는 이제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예탁금을 돌려주어라고 이제 명령 내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게 이제 긴급조치인데 시험에는 다음 중 긴급조치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해가 여기 1번, 여기 2번, 여기 3번 있잖아요. 그럼 4번을 하나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뭐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이거를 만들어내요. 이거 있죠. 순자본 비율이 100%가 안 될 경우 이런 거를 슬쩍 같이 문제에 넣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공부를 안 해도 알 수가 있죠. 여기 순자본 비율이 100%가 안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경영 개선 권고의 대상이지 저거는 긴급조치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답을 맞추기가 쉽다.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긴급조치에 대해서도 잊을만 하면은 한 문제 출제가 되니까 대비는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한 번만 봐놓으면은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틀릴 만한 구석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요거 말고 하나 더 적으시죠. 요게 이제 적기 시정 조치가 있는데 요거 하나 적어 놓으세요. 요거 유예가 가능합니다. 유예가 가능하지 않다 그러면 틀려요. 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요런 요건에 해당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금융위원회가 적기 시정 조치를 내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 회사가 다른 어떤 뭐 자구책이라든지 뭔가 자산이라든지 등등 뭐 많다든지 해가지고 등등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아 그러면은 요런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유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예 가능 제도가 있다.
유예 가능 제도가 있냐 없냐 그거 가지고 또 지문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저거 하나 정도는 적어 놓으시라.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기타 건전성 규제, 위험 관리. 요것도 잊을만 하면 출제하죠. 최근에 요 문제가 투자자산운용상과 펀드 대행인인가 시험에서 출제가 되었던데 요거 자주는 아니더라도 잊을만 하면 출제해요.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사회가 최종적인 책임 부서라는 거고요. 하나는 요 두 회사가 모회사, 자회사 관계일 경우에 연결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위험을 인식해야 됩니다. 요 자리에 분리라고 하면은 이거 틀렸다는 거죠. 요게 핵심이에요. 다른 거는 이거 틀리게 낼 게 없어요. 그래서 참고로 우리 자본시장법에서 또 나중에 직무윤리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주주총회가 나오는 경우는 없다고 아시면 돼요. 주주총회, 그러니까 요 이사회 자리에 주주총회를 슬쩍 넣는단 말이죠. 주주총회가 나오면 틀렸다. 이렇게 감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융투자업자는 리스크 중심의 감독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금융투자업자는 주요 위험 변동 상황을 자회사와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감시해야 된다. 모회사, 자회사는 법인격은 따로따로죠. 그러나 같이 위험을 분석하라는 이야기고요. 금융투자업자는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위험관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위험관리 지침의 제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한다. 위험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서별, 거래별 또는 상품별 위험 부담 한도, 거래 한도 등을 적절히 설정 운영해야 된다.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냥 맞겠거니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너무 깊이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출제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이거는 정말 계력입니다. 그냥 아실 분들만 아십시오. 우리 시험뿐만 아니고 다른 시험에서도 출제하는 거를 별로 못 봤어요. 이제 이 금융투자업자가 부실채권이 발생했는데 규모가 크다. 금융사고가 발생했는데 일정한 규모다.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이럴 경우에는 공시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일반인도 알아라. 뭐 이런 건데요. 요거는 100분의 10을 기준으로 해요. 요거는 100분의 2고요. 요거는 100분의 1이에요. 그래서 방법이 없습니다. 뭐 여기서 만약에 출제자가 출제한다면은 숫자를 바꿔서 내겠죠. 100분의 10. 100분의 2, 100분의 1, 요거. 근데, 출제되는 빈도수는 정말 떨어지더라, 이야기. 우리 시험뿐만 아니고, 다른 시험에서라도 이게 출제가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외우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릴 텐데, 못 봤어요. 최근 2년 동안에는 못 봤어요. 그래서 일단 이런 게 있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상대적으로 딴 거보다는 중요해요. 조금 전에 위험 관리 있죠. 그거보다는 요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융투자업자가 대주주와 거래하면은 판판이 대주주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제 결론이 나겠죠.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 가지 방향으로 규율하는데, 대주주가 발행한 정권 소유할 수 없는데 문제는요. 많은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예외를 우리가 일일이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똑같은 거 해가지고 지금 이제 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돈을 빌려줬는데 우리 회사 대주주가 발행한 정권을 주더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예외가 이제 인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는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가 발행한 정권을 절대로 소유할 수 없다. 이러면 틀렸다는 거죠. 소유할 수 없는 게 원칙이다. 이제 요런 정도의 표현, 그게 맞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보면 돼요. 요거는 숫자 외우셔야 돼요. 계열회사가, 요건 계열회사거든요. 계열회사가 지금 뭔가 뭐 특히 약소금 이런 거 발행한다는 거는 지금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자금 조달의 편의를 위해서 일정 정도는 이제 소유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한도가 8%입니다. 요거는 어쩔 수 없이 외우셔야 돼요. 역시 초과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건 이제 대주주하고 신용공여 돈 빌려주고 뭐 하는 거 아닙니까? 돈 빌려주는 거, 빌려주고 빌리는 거 다 금지됩니다. 이때는 배우자도 포함이 돼요. 특수관계인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신용공여는 굉장히 넓은 개념이에요. 대주주를 위해서 보증을 쓴다든지, 뭐 대주주를 위해서 담보를 제공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도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조금 출제할 만한 게 보이죠. 근데 이제 포인트는 뭔가 하니까
예외적으로 지금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예외적으로 지금 신용공여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 이 부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돼요. 근데 이것도 불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액이 너무 적을 때는 이사회 결의 안 거쳐도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일정 금액일 때는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법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사회는 어떻게 돼요? 의결 정적수가 이사들 과반수는 출석해야 되고 또 출석한 이사들 과반수가 찬성해야지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굉장히 특이하죠. 전원의 찬성이에요. 100% 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출제하는 겁니다. 요 자리에 뭐 3분의 2라고 한다든지 뭐 이러면 그 틀리는 거죠. 그래서 요거 조금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까지 출제하는 건 못 봤어요. 이제 금액이 작을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가 불필요하다는 건데 요거는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에게 자료 제출해라고 이제 명령 내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요 부분은 요거 8%도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 특히 포인트는 요거죠, 요거. 이사회 결의. 100% 찬성이라는 굉장히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요런 거는 꼭 외우시라. 요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